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상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그 사회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라고 하는 고유 모델을 개발하게 된 경위, 그리고 알파 엔진 두 가지 이렇게 개발하게 된 과정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이 주제가 어떤 연구사적인 맥락이 있는지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순으로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유 모델 폰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알파 엔진 개발 이런 것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얘기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짧게나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한국의 현대 산업 역사라든가 내지는 자동차 역사 내지는 현대자동차의 어떤 발전 과정에 어떤 함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모든 현대자동차 시기를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시장에 진입하게 된 1967년 그 시점부터 정세영 회장님이 계셨던 그 시기 정도까지 해서 90년대 한 초 정도까지의 현대자동차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특히 제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라는 제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어떤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엔진, 변속기 이런 걸 개발하는 걸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의 자동차가 그 자동차로서 각각의 부품들이 결합되어서 어떤 특정한 성능을 발휘한다라든가, 그리고 메이커가 생각할 때 적절한 원가 구조를 갖추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룩하는 그런 기술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자동차의 모양,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거, 그 설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강연 들으셨던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바로 이 생산 기술, 공정 기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제품 생산을 하면서 공장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이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기술, 특히 현대자동차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김기현 박사님, 지금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계신데요. 이분의 박사 논문이라든가 돌아가셨지만 고대의 김민수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과거 현대자동차가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선진 자동차 업체 기술을 도입한 다음에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신의 기술을 갖다가 확장해 갔던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주로 여기서도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엔진, 변속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기존 연구들이 이 학습을 하고 현대자동차 혁신을 해나가는 구체적인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더 흥미로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우선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엔지니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이 자동차 산업이 선진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후발국으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선진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딱 포진해 있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어떻게 하든지 도입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추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기술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엔지니어들이고, 이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앨리스 암스레 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럼 엔지니어들이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한 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 특히 이제 엔지니어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게 되면 그 엔지니어들을 독려해서 기술 개발을 이끌고 학습을 이끌고 여러 가지 하게끔 유인을 제공하고 이끌어갔던 최고 경영자,
여기서 정세영 회장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 연구에서 하지 못했던 좀 내밀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자료들이 좀 기존에 보통 많이 하게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발간했던 4사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다른 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리정 아카이브라고 해서 기존에 정세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문서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세밀하게 경영적인 전략들이라든가 구체적인 역할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돌아가신 조지영 교수님께서 기존의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들 지금은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여러 가지 인터뷰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연구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고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더 인덱스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좀 다른 새로운 얘기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역사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입니다. 특히 50년대 이제 드디어 국산 자동차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55년에 최무성 대표가 만들었던 시발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에서 당시에 그 미군 군용 집이 있습니다. JEP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엔진이 좀 낡았으니까 그걸 약간 고쳐가지고 재생하고 그다음에 보디는 이게 완전히 그냥 군용이기 때문에 보디를 조금 더 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시발 자동차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최초의 국산 자동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57년대 당시 이승만 정부는 5월 8일 날 589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의 증차를 불허하는 엄청난 억제 정책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한국에서 기름 한 방울로 하지 않는데 차를 많이 계속 늘려나가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 수입을 해야 되니까 당시 원조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수요 억제책이라고 하는 것이 1964년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62년까지. 그래서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되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기존의 이승만 정부와 좀 다른 형태의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동차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62년도에 자동차 공업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육성하겠다, 산업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리고 과거의 이승만 정부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 결이 다른 형태의 자동차 산업 정책을 갖다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사람이 이제 회사가 신진이었는데요. 이 신진자동차가 이제 당시에 조립 공장으로 정부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래서 많은 부품 업체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5.16 군사정변 직후에 나왔던 새나라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다음에 도요타하고 기술 도입 계약을 맺어가지고 코로나라는 것을 갖다가 CKD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면 KD라고 하는 것은 knockdown이라는 것이고요. CKD라고 하는 것은 complete knockdown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없고 자동차를 발전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선진국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후진국은 자동차 부품 산업도 없고 안부 산업이 없어도 선진국에서 부품을 다 갖다 주면 자기가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립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립이라고 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부품을 다 갖다 주고 라인을 깔아서 기술 지도를 받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익혀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후진국들이 자동차 산업을 갖고 싶을 경우에 많이 하는 방식이 낙다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진국의 부품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자동차는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자동차와 모습이 똑같게 생기겠죠, 그렇죠? 디자인이 똑같고 차체도 똑같고 바디도 똑같고 그다음에 엑셀도 다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셰시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경우에 자동차의 품질,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 부품을 주는 선진국 기업이 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진국은 기술 문제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안전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성능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주면 시키는 대로 조립 다 해서 팔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후진국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고 한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선진국에서 계속 부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부품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되고 선진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적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엔진이라든가 그걸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게 이런 KD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정부는 그 한 기업 신진만 허용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차례차례 몇 개의 기업들을 또 진입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시아자동차, 르노와 결합해서 들어오게 되고, 현대자동차가 설립되어 가지고 드디어 67년 12월 달에 정세영 회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는 처음에는 이제 포드와 이제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자동차는 승용차 1000대, 트럭 2500대 규모의 똑같은 KD 생산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코틴을 생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2년이 지나갔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 개의 기업을 인가를 해줘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게 했는데, 이 기업들이 부품을 국산화하고 자립화할 수 있다는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기업을 하여금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자동차 국산화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으면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엔진을 만들게 하고, 그 엔진을 다른 기업들이 쓰게끔 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재편하겠다라는 겁니다. 현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앞서갔던 신진자동차가 만약 엔진 공장을 만들어버리면 이 회사가 주도가 되고, 현대는 신진과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개 회사 모두가 발을 뻗고 나서 가지고서 엔진 공장 만들고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는 당연히 포드와 기존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포드와 같이 엔진 공장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73년 지나면 3년쯤 돼가지고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포드와 이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신진도 약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에 도요타가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도요타가 이제 그 일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서둘러서 다른 회사를 찾게 되고 GM을 찾아서 GM과 GM 코리아를 만들게 됩니다. 현대는 포드와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진은 GM하고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73년 정도 되면은 이제 GM을 하고 계약을 맺은 신진만이 엔진 회사를 가지게 되고, 현대는 드디어 이제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현대로서는 굉장한 위기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 만들었던 그 코티나라고 하는 포드에서 나온 그 자동차를 현대가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정세영 회장은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유 모델 이렇게 말하자. 고유 모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KD 방식으로 외국 회사가 주는 것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독자의 모델,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바디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거기다가 뭐 필요한 경우에 엔진이라든가 부품 다른 데 사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고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코티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유 모델이 아닌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미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차인 거고, 이 지구상에 있지 않은 모양이 다른 형태의 것들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을 고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 회장이었던 정주영 형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승낙을 바꿔서 회사 경영관표로 73년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정세영 회장님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 고유 모델밖에 길이 없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를 갖다가 국내에서 생산해봤자 내수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로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수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수출하려면 고유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티나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코티나를 우리가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겠다고 하게 되면 포드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포드가 허락하지 않으면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런 경우에 포드는 허락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에 이미 팔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공급선을 갖다가 현대가 교란하게끔 용인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죠. 그렇죠? 엔지니어라든가 회사에 있는 임직원들이 많은 반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반발의 논리는 뭐냐면, 기존에 합작 투자해가지고 국내에서 장사 잘해서 많이 팔고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리고 개발 안 해도 우리가 포드에서 주는 도면 가지고 그 부품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왜 능력도 없는데 개발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문제 아주 심각하다. 우리 기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반발들이 내부에서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 신원동 고문,
당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있었던 이분 회고를 보게 되면 현대그룹 전체에서 현대자동차 매출 비율이 6%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6천만 불 돈이 필요하다니까 막 다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룹 전체에서도 문제가 많고 이야기 많으니까 당시 정세영 사장님께서 계획서 나한테 가져와 앞으로 나하고만 얘기해가지고서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런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 경영진 정세영 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했던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연히 호소하는 겁니다. 한국이 자동차 산업 앞으로 발전시키고 선진국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유 모델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뒷받침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정서에 호소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들 신금 올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승복이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 때 전무셨는데 이때는 이제 사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태리의 이탈 디자인 회사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연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어울려서 갔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외국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당시 정세영 회장이 아니 너희들 왜 그렇게 고민하냐.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회사 망하면 난 손 떼고 나가고 내가 망하는 거고 너희들은 그래가지고서 남아있으면 어차피 너희 회사인데 뭐 걱정하냐. 이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엔지니어니까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도 사실은 이게 가능한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그 당시에 이 1970년도, 23년도라는 그 시점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나 정세영 사장 입장에서는 아주 불가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조선업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선소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자동차가 고유 모델을 만들기 2년 전에 이 당시에 현대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것들 울산에 만들고 거기다가 조선소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현대는 배를 만들어 온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조선소 도크를 갖다가 울산에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현대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애플도어라는 외국 회사를 찾아가 가지고서 두 가지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는 기술 계약, 하나는 판매 계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애플도어가 현대가 필요한 조선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다가 제공해 줘야 된다.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면 이건 뭐냐면 자동차 달라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싸가는 건데 이건 그런 게 아니죠. 살 사람이 미리 와가지고 내 자동차 무슨 배가 필요하니까 유조선이 필요하니까 이런 만들어 주세요 하면 주문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걸 루트를 찾아달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애플도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도어가 영국에 있는 회사와 덴마크의 오덴세라는 회사 두 개를 연결시켜 줘가지고서 현대한테 조선소 만들고 변화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 회사에 연결시켜 줘가지고 최초 유조선 두 척 만드는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소를 만들면서 기술도 도입하고 계약도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카와사키라고 하는 일본 회사로부터도 기술 추가로 도입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상업차관 또 여러 개 그 회사로부터 도입하게 되는 것이 성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미 조선소에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현대는 자동차에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현대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만들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다 지식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조선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현대자동차 고유 모델 만들 때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에 설계를 하는 회사한테 용역을 해가지고서 자체 설계를 부탁하고 거기서 좀 노하우를 얻어보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완성차를 만들 때 있어가지고는 외국 전문가를 우리가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그래서 돈을 받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같은 것들은 잘 못하니까 국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외국에다가 부탁해서 하자. 그리고 이제 금융지사 기술도 없기 때문에 이걸 또 해외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자들 갖다 훈련시켜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한 기획실을 발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자동차를 갖다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어떤 산업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공업보다는 좀 더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73년 5월달에 미쓰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 관련된 협상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미쓰비시로부터 엔진이라든가 변속기를 도입하게 되는 거고요. 73년 7월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자동차 디자인을 전문화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3개 회사에다가 용역 계약을 준 다음에 정세영 회장님이 직접 사장님이 당시에 2명의 직원을 데리고서 이탈리아 방문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고서 최종적으로 당시에 이탈리아 이탈 디자인이라고 하는 당시 그 주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장이었는데 이분하고 이제 스타일링에서 모양 윤곽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보디를 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설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정주호 차장, 김동우 대리, 박광남 과장, 이충구 대리 그리고 이승복 과장에서 5명이 이탈 디자인에 파견돼 가지고서 이 설계하는 과정을 옆에 지켜보면서 학습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폰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걸 갖다가 현대자동차 사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5명 갖다가 이탈 디자인에 파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작업의 제반상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이탈 디자인 가서 뭐 하는지 관찰하는 것 정도밖에 안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태리어 쓰는 거죠. 그렇죠?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탈 디자인이 갖고 있는 조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이제 그 필요한 물자들을 갖다가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외부에서 조달했을 경우에는 그 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굉장히 제약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봐가지고 다 노트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서 차체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 그때 보았던 것들을 다 투입해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획한 다음에 뭐 소형 설계부 그다음에 세시 바디 이런 거 만드는 팀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최초의 폰이 만드는 데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은 그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텀블이라고 하는 사람들 영국의 자동차에서 부사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영국 기술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통 우리가 현대자동차 폰이 얘기하면 항상 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생긴 이 차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디자인했냐 했을 때 이탈 디자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탈 디자인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80대 초반까지 현대의 그 기본적인 스타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이 스타일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탈 디자인에서 가져왔는데 어느 순간에 현대는 스스로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그때 이탈 디자인 파견 갔던 5명을 행적을 봤더니 원래 이승복이라는 이분은 주로 생산 기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분야에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 전부 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품 기술 쪽에서 나중에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스타일링을 하는 분은 안 계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이 어떻게 됐는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 현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릴 포니 엑셀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텔라 이런 거 만들 때까지 계속 이탈 디자인에다가 이 스타일링 같은 거 계속 의뢰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학적인 기본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이탈 디자인 했던 분들은 다 무슨 한양대, 서울대, 기계과 이런 데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하기 위해서 당시 정세영 사장이 박종서라는 분한테 채용하게 됩니다. 박종서라는 분은 이 홍대 나와가지고서 당시에 이제 디자인 이런 거 전공했고 실제로는 이제 대한연선이라는 데서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잠깐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무슨 디자인 과정 응모했던데 그게 자동차 잡지에 기재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당시 정세영 사장이 그걸 보고서 이분 괜찮겠다 해가지고서 컨택을 해서 스카웃을 해서 데려왔던 거죠.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1979년 12월 때 입사해가지고 첫 출근했는데 디자인실 가라고 딱 갔더니
디자인실이라고 열어봤더니 거기 청사진 있는 보관하는 창고 비슷한 그런 데였고, 실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인프라라든가 직원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술연구소 소속돼 가지고 있었는데 한 1년쯤 뒤에 회사 지원 받아 가지고서 영국 왕립예술대학 RCA라고 하는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라는 데를 갔다 가게 되는데, 이것도 당시에 정세영 사장이 보내서 가서 공부해 와라 해서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동 디자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했던 이 디자인 공부를 갖다가 모든 직원들, 디자인실에 온 모든 직원이 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회사를 설득해가지고 수차례 걸쳐가지고 직원들을 다 여기다 연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십 명의 디자인실 직원들을 모으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실 직원 다수를 RC에 보내가지고 셌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분 만나서 녹취한 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축적된 것이 언제 됐는가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스쿠프 만들 때 결국 이제 독자 모델, 독자 스케일 스타일링한 데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쿠프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 때 당시 정세영 사장이 이제부터 너 주지아라고 경쟁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주지아로에서 가져온 그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국내 박종서 이분께서 하신 그 디자인 팀에 했던 그 디자인 두 개를 놓고서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게 더 좋은가 투표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가신가신하게 이 국내 모델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됐다. 그 다음부터 이제 너가 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국내의 디자인이 결국에는 현대자동차의 모든 디자인을 갖다가 주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니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엔진과 변속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미쓰비시에 도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기술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주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기술도 도입해가지고 엔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미쓰비시 준 도면하고 그런 기술 그대로 현대자동차에서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가 장치라든가 조향 제동 장치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미쓰비시 걸 가져오게 되는데, 기존 랜서라고 하는 자동차, 소형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갖다가 역설계해가지고 부품을 뜯어와가지고 그걸 보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코티나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부품도 좀 일부 도입해가지고 하고, 그래 도면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방 설계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76년 2월 29일 날 포니가 첫 출고되게 됩니다. 4기통 1238cc 80마력이고 당시에 미쓰비시 엔진 달고 4단 기어를 갖추고 있었고, 부품 국산율은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유 모델 포니를 개발하게 된 의의가 뭘까라는 건데요. 일단 뭐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엔진 변속기는 다 외국에 의존했지만은 이걸 결합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과거에는 포드가 책임지면 되는데 이제 현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고장이 나도 현대가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현대 책임하에서 이 자동차를 갖다 생산하고 판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능이 이미 다 확인된 완성차를 도입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현대가 지금까지 이제 발전해 오는 과정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엔진과 뭐 변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외국에서 가져왔지만, 받아왔지만, 그러다가 하나의 자동차로 결합시켜서 이것이 제대로 잘 움직이고 고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성능을 내고 내구적으로 안전적인 그런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기술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그 당시에 한국에는 어떤 기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만들게 되고 출고된 이후에 포니가 생산한 대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파란색이 현대인데요. 현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국내에서 현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수출을 보게 되면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담당했다는 것입니까? 현대가 담당했다는 것이죠. KD 방식으로 하는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을 주고 있는 포드나 GM에서 또 수출해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한 대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가 자신 있고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현대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78년도에
연산 30만 대 생산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엑스카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자동차 포니는 1년에 기껏해야 5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경쟁이 생기게 되는데 5만 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만 대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최초의 포니를 많이 수출했습니다. 주로 어디 수출했냐면 중동, 남아메리카 뭐 이런 쪽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수출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포니가 갖고 있던 엔진이 구식 엔진, 캐브레트 엔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에서 하고 있던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이 엔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30만 대 만들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 수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에서 하는 배기가스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기존 엔진이 아닌 새로운 엔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폭스바겐, 뭐 포드, 르노 온갖 회사들과 교섭을 했는데 합작 비율 문제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미쓰비시와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미쓰비시는 계속 하던 회사니까 그래 새로운 자동차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한 엔진이나 변속기 줄 수 있어 하자 해가지고서 30만 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스타일링은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주지아라고 하는 이탈 디자인에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현대가 생각하기를 일단 이 상태에서 엔진과 변속기 등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독자 모델이나 형태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독자 모델 단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유 모델하고 달라가지고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무슨 차체 설계, 엔진, 변속기 만드는 것도 스스로 개발해내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일부러 갖다 외국에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그게 좀 싸다든가 아니면 그게 좀 더 약간 우리 회사에 맞다든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해외 수출 여부를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드디어 이제 현대가 이런 독자 모델 단계로 옮겨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 엑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초기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미쓰비시 엔진을 가져와서 만들었던 거고요. 엑셀을 만들면서 드디어 이제 독자 모델 단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알파 엔진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엔진을 엔진실에서 만들고 있었지만 이걸 갖다 제대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진 만드는 게 설명서에도 부품 만들어 딱 붙이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것들이 그 어떤 강도를 가지고 어떤 내구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주물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엔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드는 제조 기술에 대한 엄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회사에 오래 추적된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당시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미쓰비시가 포니 엔진을 주고 엑셀 엔진을 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엔진을 우리가 제대로 설계하고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는 부품을 그냥 결합하고 했던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축적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미쓰비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걸 독자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미쓰비시한테 이 엔진 도입하는데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데 당시 자료를 보게 되면 1년에 450억 이상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파 엔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많아봤자 250억 정도밖에 안 될 거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년치 로열티의 한 반 내지는 몇십 프로만 주면 자동차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83년도에 신엔진 개발 갖다가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걸 갖다가 34개월 목표로 해가지고 설정했습니다. 물론 34개월면 되지 않습니다.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연구 조직을 설치해가지고 본사에다가 엔진 개발실을 만들고 나서 이걸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마북리라고 하는 곳에 새로 건설을 해가지고서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마북리는 당시로서는 엔진과 변속기만 특화해서 만들도록 만들어진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사람이 두 명 나옵니다. 한 명은 이제 이현순 박사하고 한 명은 이대원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제 이 두 분인데 둘 다 서울대에서 공대에서 기계 관련된 걸 하고 그다음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 분은 GM에서 한 분은
크라이슬러에서 근무하던 분입니다. 결국에 미국 회사에서 엔진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데려오게 됐냐면 당시 정세영 회장님이 이 미국 출장만 가면 피츠버그 가가지고서 당시에 거기 자동차 회사에 있는 교포들이라든가 한국 학자들, 한국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이 인사하고 정보도 얻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현순이라든가 이대원 박사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섭외해가지고서 연구소로 데리고 와가지고 엔진 개발의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봉리 연구소가 처음에는 한 60명 정도밖에 기술 연구직이 없었는데 초창기에는 나중에 이제 엔진 개발이 거의 끝날 무렵에 되면은 거의 300명 가까운 연구진을 기술 연구직을 또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진을 투입하고 많은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결국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봉리 연구소 만들 초창기에는 당시 정주영 회장이 직접 가서 건물 층수도 놀려라. 그다음에 뭐 어떻게 지어라. 이런 것들 다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근데 그렇지만 엔진 개발에서 착수해 가지고 완성되기까지 7년 정도, 6년 반이 7년 이상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과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의 미국 GM과 클라스에서 영입한 이 두 분이 사실은 해외에서 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술자들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두 명 와가지고 솔직히 돌아다니니까 여기에서 내부적으로도 대립도 많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시 이현순 박사 해고를 보게 되면 독일 출장 갔다 왔더니 자기 자리가 없어져가지고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일도 회고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엔진 개발 주도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많고 반발도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당시 정세영 회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뭐 이대원 정부 인터뷰하는 걸 보게 되면 뭐 내부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그걸 막아준 분이 정세영 회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 사장님인데 그래서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끝까지 쫓겨나지 않고 엔진 개발 뭐 7년 사실은 대학교에서도 7년 걸려가지고 뭐 글 쓴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년마다 논문 써야 되니까 결국엔 성과를 계속 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 회사에서 잘 안 되는데 7년 8년씩 계속해서 엔진 만드는 걸 갖다 계속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당시에서는 할지 안 할지 성공할지 모를지를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영국 리카르도 회사와 용역 계약을 엔진 기술 개발 지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카르도 회사는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엔진의 시작 설계라든가 컨셉 설계 이런 거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실제 엔진 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엔진 만드는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리카르도는 시작 설계를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설계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위에 나온 알파 엔진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리카르도랑 같이 이제 어드바이저 서비하는 그런 용역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알파 엔진 개발할 땐 주로 리카르도랑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했지만 결국에 상품화하는 것에 별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카르도는 이 용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컨셉을 잡아서 넘겨주는 거고요. 유럽 같으면 그거 받아서 기존 엔진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는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받아와 가지고 바로 만드는 것이 별로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과 연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한국의 기술 수준, 소재를 만드는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얕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시에 해고를 했다면 3번에 걸쳐 가지고 수정을 대폭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엔진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발한 걸 보게 되면 처음 시작 단계, 처음 엔진 설계하고 와서 처음 만들 때는 이거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엔진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미쯔비시한테 달라고 하면 안 줄 거니까 결국에는 국내나 해외에서 다른 소재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부품 회사에 가가지고 엔진 관련된 부품 우리 필요한 이런 스펙으로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아유 그 조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부품 회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이제 보쉬 이런 회사가 있는데 갔더니 뭐 우리 그런 거 안 해. 너한테 안 줘.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고 결국에는 퇴짜 맞고 결국에는 미국의 벤딕스라는 회사와 결국 부품 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서 이제 계속 이제 엔진을 만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실린더 블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실린더가 들어가는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마봉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울산에 있는 현대공장 엔진 만드는 기존에 이제 엑셀 만드는 그 옆에다가 주물로 해서 엔진 만드는 블록 실린더 블록 만드는 걸 갖다가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시작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50억 원 투입하고 15명의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북리에서 뭐 해가지고 보내면 거기서 만들어서 다시 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과거에 그 폰이 만들 때 했던 엑셀 만들 때 했던 미쓰비시 엔진을 갖다가 만들었던 그 경험이 이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 엔진 이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진이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내구성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년 8월부터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개씩 20개 엔진이 할 때마다 부서지는 겁니다. 당시 이제 하나가 만드는데 2천만 원 들었다고 그래요. 엔진 하나 만드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될까 봤더니 당시에 86년도에 반포에 있는 무슨 주공 아파트 한 채가 3, 4천만 원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반 채씩을 날려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 헤드 부분에 냉각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설계하고 시작 만들고 시험하고 또 안 되면 다시 분석해서 설계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엔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품을 써야 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회사의 중요한 기술적 자원으로 축적이 되게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엔진 개발함과 동시에 미쓰비시와 공동으로 트랜스미션도 개발할 때 가지고서 결국 이거 갖다가 이제 결국 알파 엔진, 알파 트랜스미션을 개발을 완료하게 됩니다. 91년도 이걸 하게 되는데 이거 어디다 했냐면 스쿠프에다 먼저 탑재했다고 합니다. 스쿠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링 할 때 국내 박종소 팀이 최초로 만들었던 스타일링 했던 게 바로 스쿠프인데요. 스쿠프 이런 이차인데요. 그래서 이 엔진을 갖다가 왜 당시 SL에 하지 않고 스쿠프 했는가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당시 이제 이대원 박사 아까 말씀드린 엔진 담당했던 그 박사가 정생에서 불러가지고 사장한테 정생한테 갔는데 양산 제대로 할 수 있어? 개발 제대로 했으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이제 얘기를 잘 못하고 쭈삣쭈삣한 거죠.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개발을 끝났는데 이걸 갖다가 실제 엔진을 갖다가 자동차에 부착해가지고 팔았는데 엔진이 폭파한다든가 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이거 뭐 일단 시험을 했는데 일단 부처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지 이게 자신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정세영 당시 사장께서 솔루션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책을 들고서 뭐냐면 스쿠프 있잖아. 별로 안 만들지. 그거 한다 보면 1년 많이 만들어도 8만 대밖에 안 만드는데 일단 거기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다. 그리고 일단 해가지고서 안 되면 그 정도까지 내가 책임진.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대 만드는 엑셀에다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망하지만 8만 대 만드는데 일단 일부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몇만 대 만들어서 돌려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때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질 거니까 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시 이대원 전무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그냥 CEO 하더라도 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 자기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알파 엔진이 개발이 갖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거니까 현대가 만든 거니까 새로운 차종이 만들어지면 아무 때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쓰비시에서 가져왔다가 하면 스쿠프에 달겠다가 만약에 안 돼 그럼 못 하는 겁니다. 다 허락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현대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엔진의 여러 것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 엔진 장착한 다음에 이 차를 갖다가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쓰비시한테 받아온 엔진이면 수출할 때도 다 무릎하고 허락받아야 되는 거죠. 계약할 때 다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고유 모델인 독자 모델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현대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상황이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일단 말이 길어졌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뭐 재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사실은 기존의 그 연구에서 포니를 개발하고 알파 엔진을 개발했던 그 과정들 중에서
실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역할을 해서 이런 일이 됐는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활동했던 당시의 엔지니어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 최고 경영자하고 일체화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면서 개발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탈 디자인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독립해서 우리가 스타일링 어떻게 고유권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통해서 뭐 그런 과정들을 좀 알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사 같은 데서는 텀블이라든가 연구 기술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현대자동차 자료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시기가 사실은 이제 전반부가 박정희 정부 시기하고 많이 겹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가라는 얘기를 관련해서 학계에서 굉장히 이슈화되는 그런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계에서는 결국에는 박정희 시기에는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서 기업들을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산업 발전을 이뤘겠다라는 게 이제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현대자동차 사례를 보게 되면 정부가 뭔가 큰 틀을 맞추어 나간 건 맞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협력해, 그러니까 고안해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부 정책에 다시 피드백을 줘서 구체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내는 이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도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73년도에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가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걸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고 하는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하고 민간 기업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산업 정책을 만들어 나갔는가,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기존 연구들이 왜 이걸 잘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느냐? 기업들이 뭘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정희 시기나 이런 시기에 뭐 80년대, 70년대 이때 기업들 발전하는 그 산업 발전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주로 정부 정책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를 하면 정부가 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실제 기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자료들은 실제로 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생각할 때 올바른 방향이 이거다라는 것을 정부를 설득시켜서 그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학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최고 경영자인 정세영 사장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뭐 훌륭하신 뭐 CEO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CEO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CEO들이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혁신적이고 뭐 리더십이 있고 뭐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CEO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